타인의 실수에서 배우는 지혜. 정약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실수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미 겪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한 적은 없으신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실수에서조차 배우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며 현명한 자는 타인의 실수에서 배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저지른 실수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굳이 직접 벼랑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그곳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몰락한 사람.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겪었던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해안을 통해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는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구덩이 1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30분이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실수. 입을 함부로 놀리는 자의 말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뛰어난 재능으로 과거에 급제했고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습관이 그를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바로 입을 조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왕실을 비판했고 동료들 앞에서 상관을 욕했으며 가볍게 한 농담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 큰 화를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로 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있으면 몸이 편안하리라.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몇 마디 말을 참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났을 때 내뱉은 한마디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물으라고. 첫째, 이 말이 진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당신은 구지 같은 구덩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입을 조심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실수. 작은 이익에 눈먼 자의 파국. 조선시대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관리가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내가 관청의 물품 조달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대신 물품 가격을 조금 부풀려서 그 차액을 나누도록 하시오. 그는 고민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명예와 눈앞의 큰 이익 사이에서 결국 그는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결국 사건이 발각되었고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명예가 단 하나의 탐욕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우면 큰 화를 부른다. 눈앞의 이익보다 뒤에 올 화를 먼저 생각하라.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편법으로 돈을 벌려다가 전 재산을 날린 사람, 탈세로 몇 푼 아끼려다가 몇 배의 벌금을 낸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고 그것이 가져올 파국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정직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가장 큰 이익이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당신 앞에 부정한 이익이 찾아올 때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당장은 손해 같아도 그것이 당신의 명예와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평생의 명예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세 번째 실수. 교만한 자의 몰락. 정약용이 젊은 시절 만난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재능으로 일찍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25의 과거에 급제했고 30의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누가 감히 나에게 충고를 하는가?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큰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겸손했다면 주변의 도움으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소에 무시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업신여겼던 선배들은 침묵했습니다. 결국 작은 실수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그는 모든 지위를 잃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영화의 앞잡이니라.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욱 허리를 굽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했을 때 오만해져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진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겸손하고 빈 사람만이 교만하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당신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더욱 겸손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더욱 낮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훗날 당신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당신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것이고 겸손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네 번째 실수. 분노를 참지 못한 자의 후회. 조선시대 한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고 실력이 뛰어나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왕도 그의 능력을 높이 샀고 곧 장군의 자리까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분노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 무관이 술자리에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사소한 농담이었지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동료를 칼로 베었습니다. 동료는 크게 다쳤고 그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경력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관직을 박탈당했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단 몇 초의 분노가 수십 년의 노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며 기록했습니다. 분노는 잠깐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화를 참는 것이 1000번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를 폭행하여 인생이 망가진 사람. 화가 나서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해고당한 사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가정이 깨진 사람.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몇 분, 아니 단 몇 초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화를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10가지 세어라. 극도로 화가 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화를 내고 싶은 그 순간을 단 1분만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1분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내일이 되면 그 분노는 사라지지만 분노로 저지른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4번째 지혜입니다. 5번째 실수. 게으름이 부른 기회의 상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이해하고 한 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정약용도 그의 재능을 아껴 제자로 삼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는 크게 될 제목이다.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을 믿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해도 늦잠을 잤고 공부하라고 해도 대충 했으며 책을 읽으라고 해도 몇 장 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보다 재능이 부족했던 다른 제자들은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했고 밤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재능 있던 그 젊은이는 떨어졌습니다. 반면 그보다 덜 총명했지만 성실했던 제자들은 모두 급제했습니다. 그제야 젊은이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주는 타고나지만 성공은 만들어진다. 게으른 천재보다 부지런한 범인이 더 멀리 간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재능은 있었지만 게을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하지 뭐라고 미루다가 평생 미루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는 해야지 라고 말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오늘 떼지 않으면 평생 떼지 못한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재능을 믿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6번째 실수. 타인을 믿지 못한 자의 고립. 조선시대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똑똑하고 일 처리도 빨랐으며 왕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다. 나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일은 혼자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양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과로로 쓰러졌고 그가 하던 중요한 일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떠안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가 아무에게도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그는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다. 함께 가면 더디지만 더 멀리 간다. 타인을 믿는 것이 위험해 보여도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을 믿지 못해서 모든 것을 혼자 하다가 지쳐 쓰러진 사람. 의심과 불신으로 주변 사람들을 모두 밀어내고 고립된 사람. 도움을 청하지 못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를 키운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을 믿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신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립은 확실한 파멸이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적절히 타인을 믿으십시오. 완벽한 신뢰는 없을지라도 협력은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강함의 표시입니다. 함께 가는 것.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7번째 실수. 과거에 얽매인 자의 정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40살의 높은 관직에 올랐고 재산도 모았으며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50살이 되던 해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고 재산을 빼앗겼으며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였습니다. 매일매일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관직에 있을 때는 말이야.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만약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그의 대화는 항상 과거형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함께 유배온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농사를 지어 자립했고, 어떤 이는 글을 가르쳐 제자를 키웠으며, 어떤 이는 학문을 연구해 책을 썼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것을 붙잡고 우는 것과 같다. 현재를 사는 자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망치는 사람, 과거의 실패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는 하며 과거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과거의 포로입니다. 물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억울하게 유배를 당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지만 그는 과거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이용해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고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상처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놓고 현재를 사는 것.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8번째 실수.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 자의 비극. 조선시대.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일하기 싫다고 하면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고생할 필요 없어. 내가 모아둔 재산이 있잖아. 아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땀 한 방울 흘려본 적 없이 돈의 소중함을 모른 채. 상인이 죽었을 때 아들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벌어본 적이 없으니 쓰는 것만 알았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졌고 도박에 빠졌으며 친구들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3년 만에 재산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5년 만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일할 줄도 모르고, 돈 벌 줄도 모르고, 고생을 견딜 줄도 모르는 사람이 결국 그는 굶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과 함께. 정약용은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재산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라.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힘들게 키워라. 편하게 키운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함께 죽는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성인.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몇 년 만에 날린 사람.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유배지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망치지 않는 것. 이것이 8번째 지혜입니다. 9번째 실수. 늙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한 자의 도태.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한 늙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학식이 깊었습니다. 평생 유학을 공부했고 경전에 통달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방법인데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화를 냈습니다. 서양 오랑캐의 것을 배우겠다고? 우리 조상의 방법이 있는데 왜 오랑캐의 것을 배우려 하는가? 정약용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방법을 쓰면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조상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다. 정약용은 그럼에도 새로운 농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을 써서 수확량을 늘렸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는 조상의 방법만을 따르겠다. 결국 그의 밭은 수확량이 적었고 그는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반면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늙어서 배움을 멈추는 것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배울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 옛날 방식이 최고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다가 도태된 사람. 세상은 변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서양의 과학 기술을 연구했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했으며 끊임없이 책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배워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새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배우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배우지도 않고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80살에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 이것이 9번째 지혜입니다. 10번째 실수. 건강을 잃고 후회한 자의 탄식. 조선시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었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몸을 좀 챙기시오. 건강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돼.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해.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병원 갈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지. 그는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중병이었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평생 몸을 혹사한 탓입니다. 이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들여 치료받았습니다. 최고의 의원을 불렀고, 최고의 약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그는 탄식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는데 이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구나. 차라리 건강할 때 즐길 걸. 차라리 건강할 때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그는 60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큰 재산을 남기고. 하지만 그 재산을 쓸 건강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부자도 권력자도 건강 앞에서는 무력하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 몸을 혹사해서 늙어서 고생하는 사람. 돈을 벌겠다고 건강을 팔았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사려는 사람.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다가 병원에 누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정약용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건강을 지켰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적당히 운동했으며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여라.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시오.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젊을 때의 건강은 빚을 내서 쓰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몸을 챙기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이것이 10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는 10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입을 조심하지 못한 자의 파멸. 작은 이익에 눈먼 자의 비극. 교만한 자의 몰락. 분노를 참지 못한 자의 후회. 게으른 자의 기회 상실. 타인을 믿지 못한 자의 고립. 과거에 얽매인 자의 정체. 자식을 잘못 키운 자의 비극. 새 것을 거부한 자의 도태. 건강을 잃은 자의 탄식.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타인의 실수를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춰본다.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실수를 보고도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한 10가지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구덩이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보고 배웠다면 당신은 그 구덩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관찰하라. 역사를 읽고 타인을 관찰하라. 그리고 그들의 실수에서 배워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씀 하나를 더 전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누군가 이미 한 실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명한 관찰자가 되십시오. 타인의 실수를 보고 배우고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